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목록에 추가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감국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등을 이유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향후 미국과 협력 중인 원자력,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2달여간 우리 정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과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 그에 따른 영향 살펴보고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지칭한 의도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셨죠.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그 관련해 시민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당장에는 외교부의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관리 소홀이죠. 우리가 물론 그들에게 이제 민감 국가로 지정될 만한 위험 요소들을 보였으니까 그들이 판단을 내렸겠지만 아무런 경고 없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다행인 건 이게 국가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에너지부라든가 그런 데서 해당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첨단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겠죠. 그간의 관계라든가 우리가 또 지정학적 중요성도 있다 보면 빠르게 이제 정치적 안정이 된 다음에 외교적으로 또는 탑다운 방식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작은 것도 하나라도 체크해서 간섭하겠다? 이런 느낌? 나는 그 옛날부터 핵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니네 우리나라 의지하지 말라. 언제든지 뛰어버릴 수 있는데 핵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약소국 말고는 또 누가 있어요? 근데 핵은 어차피 정치적으로 막혀 있잖아요. 미국이 오케이를 안 하는 한 핵 개발이라든지 후처리 공정이라든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핵 관련된 기술은 좋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단기간 내에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핵 무장이나 핵 실험을 할 필요는 없고 스탠바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유사하게 민감국가로 분류된 나라들도 그런 대비책이 있을 텐데 그런 동일한 수준으로 같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지정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늦게 알았다는 것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어차피 규제도 많고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단어가 좀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기는 저도 한데 잘 풀어나가야죠.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먼저 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 교수님, 이 민감국가 목록에 미국 에너지부가 여기 이제 이 주무부처가 되는데 미국 에너지부라면 어떤 기관인지 또 민감국가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미국 에너지부니까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한 에너지를 쓰는 그 대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 인구의 5% 정도 차지하는데 세계의 그 에너지의 화석연료 에너지 한 10%를 매일매일 쓰는 그런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에너지부라는 정부 부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 이와 더불어서 핵안보를 담당하고 있어요. 비확산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그 에너지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오가는
그런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자력이라든지 AI라든지 상당히 에너지 기반의 그 첨단 기술 분야 어떤 그 개발 협력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과학자들하고 연구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국가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민감한 정보 그리고 이제 핵심 기술들이 좀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 안보, 핵 안보 측면에서 정책상으로 봤을 때 좀 지켜봐야 되겠다. 고려가 필요하다. 뭐 그런 국가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스라엘, 대만 같은 국가가 들어있는 거죠. 핵 안보라든지 기타 이유. 그러니까 국가 안보라든지 지역 불안정,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 이런 다양한 이유를 해가지고 민간 국가, 정책상 이 국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 기타 지정 그렇게 관리는 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정보를 공유할 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국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는 리스트를 만드는 건데 이게 에너지부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지침으로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가 그 목록에 포함된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들어서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생소하다가 이번에 다시 우리가 기타 지정 목록 최하위 범주에 포함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제 국내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이게 뭐 좋은 건지 그냥 뭐 민감하다라는 의미 부여가 있는 건지 임 교수님. 네. 근데 들어가 있는 국가를 보면 중국, 러시아, 또 북한, 시리아.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달가운 그런 국가들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또 대만과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하위 범주인 이제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다고 하는데 민간 국가로 지정되는 기준이 뭐길래 우리가 여기에 들어갔는지 이게 상당히 뭐 안 좋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민감하다는 정도의 의미인 건지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앞서서 우리 민 교수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요.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말 그대로 민감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이제 품고 있는 것이지만 예. 그것이 결국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친하고 뭔가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이냐 아니면 적대적이고 경쟁적이고 무슨 위협적인 관계이냐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기준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그 국가들 안에는 당연히 관계가 껄끄럽고 위협적으로 느끼거나 미국이 또 경쟁적으로 보는 국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다소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그러면 볼 때에는 앞서 또 민 교수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결국은 그 이제 지정학적 그 판단에서 봤었을 때에 조금 더 꼼꼼히 봐야 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는 나라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특히 이제 DOE가 특히 우리가 지금 지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국내에서 이 이슈가 뜨거워진 것은 결국인 DOE라는 부서가 에너지부라는 부서가 특히 그 핵과 원자력 기술과 관련된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추론들을 했던 것인 것처럼 그 핵 비확산에 관련된 우려,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계산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니면 이제 경제 안보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요. 또 나아가 이제 뭐 테러를 이제 지원하는 국가라든지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는 해당하는 부분은 아닐 것이니까 이제 지정학적 판단 내지는 지금 이제 뒤에도 얘기가 우리가 자세히 하겠지만 이제 기술 유출에 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신경 써서 이런 결정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크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민 교수님 독일, 영국, 호주, 프랑스 이런 좀 상당히 이제 선진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이름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면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 겁니까? 제약의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를 좀 그 에너지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뭐 위험 국가군이 있고요. 예. 테러 지원 국가군이 있고 뭐 기타 지정 국가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국가군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에서는 방문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뭐 이랬을 때는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거, 꼼꼼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상 뭐 정보 공유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거고, 테러 지원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그 국가의 정부의 그 승인이 없으면 해당 인사를 미국 내 초청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테러 지원 국가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정부의 허가가 있지 않으면 방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엔 대표부에 대해 북한 그 외교관들도 어떤 지정된 그 지역 이상을 벗어나려면 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만큼 그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하는 거고, 그에 비해서 기타 지정 국가는 어떤 그 정보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할 때 한 번 더 검토하는, 그리고 방문할 때 좀 더 한 번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45육지 정도 더 걸리는 예. 이 정도에 있어서 물론 그것도 좀 큰 제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소관 부처 자체가 아니고 소관 부서에서만 승인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한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되기 때문에 어떤 정보 공유 자체가 굉장히 금지되거나 제한되기보다는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네. 시각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성격인지를 아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뭔가 조금 끌끄러운 일이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이유가 돼서 기타 지정 국가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건데, 남 교수님, 이제 실제 발효가 4월 15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발효가 되면은 이전과는 어떤 변화, 또 어떤 영향이 예상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말씀에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아까 방송 모두의 우리 청취자들 발언을 쭉 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국민들한테 잘못 알려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무슨 동맹 간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미 간에 이견이 노출되고 한국이 많은 잘못을 한 것처럼, 그래서 무슨 핵무장이라는 단어가 이게 자꾸 연결이 되는 거로 나오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안 오른 것보다는 뭐 오른 게 좋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치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세균 여기 대사 대리께서 그랬죠. 예. It's not big deal. 예, 큰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작년에 수미테리 사건을 하면서 FBI가 수미테리를 체포를 하죠. 그때 이제 한국 국민들은 아니 미국 동맹국인데 수미테리를 갖다가 이거 체포를 하다니. 그런데 미국은 가진 게 많고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합니다. 그거는 뭐 동맹국 비동맹을 다 가리지 않아요. 그러면 미국은 디펜스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클래스파이, 예. 분류를 해서 국가를 감시하는 거죠. 자, 여기 작년에만 DOE 산하연구소에 2,000명이 방문을 했어요. 한국 사람이. 대전의 원자력 연구소부터 뭐 우리 원전 기업들 수많은 사람이 가서 보고 듣고 탐내는 기술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예. 작년에 우리 수력 원전 한수원에서 체코 원전을 4기나 수주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면서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한국이 유럽 원전에 더 이상 수주에 나서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4개국 원전 수주에 웨스팅하우스가 다 단독 입찰했습니다. 물론 현대건설이 공사에는 토목공사는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해관보 이면에는 원자력 기술과 동전 앞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전 기술 쪽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걸 핵무장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핵 개발하는 무슨 비밀 정보를 빼내다가 들켜가지고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좀 신중을 저는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 올랐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2,000명의 연구원 기업인들이 이 아이다호 연구소나 DOE 산하연구소를 방문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일단 뭐 우리도 누가 문제를 일으키면 사전에 승인을 하죠.
45일 전에 일단은 뭐 승인 허가를 내야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고 이 기업들은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을 좀 관심 있는 기업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심사를 좀 해봐야겠다. 예. 그래서 뭐 보류하거나 아니면 또 리젝트하거나 아니면 또 뭐 당신들은 와도 좋다. 뭐 그렇게 이제 절차가 좀 까다로워지는데요. 과거에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네덜란드도 다 여기 리스트에 올랐었어요. 이게 무슨 한미 간에 무슨 불신이 있어서 온다는 것보다도 한국이 그만큼 미국 기술에 눈독을 들인 사항들이 이번에 이제 누적되다가 네. 터진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자꾸 핵무장 쪽으로 해석을 해갖고 이 문제를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건 정치 논란으로 번질 수 그러면 있고. 이제 블랙리스트로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네요. 네, 이제 뭐 산자부 장관 안덕근 장관이 이제 가겠죠. 네. 그러나 이거를 리스트에서 금방 빼지는 못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2차례 올랐었죠. 네, 91년에서 93년, 그다음에 86년에서 87년.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뭐 한국이 다짐을 합니다. 예. 사고를 친 거거든요. 뭐 확인되지 않은 보도지만 한국 영주권자가 원전 설계 소프트웨어를 들고 나오다가 FBI한테 적발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국익의 유출이니까 맞겠죠. 알겠습니다. 예. 남 교수님께서 발언 도중에 설명했던 수미 테리는 중앙정보국 미국 CIA 출신의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이었는데 지난해 7월 미 연방검찰이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임 교수님, 네. 기타 지정 국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북한, 러시아 이런 이제 같은 선상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남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죠. 그다음 미국의 에너지부 간의 협력 연구 분야가 많습니다. 뭐 합성생물학, 네. 뭐 핵융합, 원자력, 그리고 또 향후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데 뭐 불똥이 될 수도 있다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파장이 갑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어쨌든 이 사건을 지금 저도 뭐 보도에 나오는 거 외에는 제가 특별한 무슨 첩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조셉 윤 대사 대리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취합해 봤었을 때는 어떤 해프닝이 지금 있었던 거고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거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또 사건이 막아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쪽 기관끼리의 어떤 그 클리어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더 필요하다든지 등등. 그래서 앞서 남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당장 지금 4월 15일 며칠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그냥 이게 없던 일로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도 보고요. 결국은 일단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의혹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할 것들을 해소해서 나가면서 어떤 그런 절차적 그 흠결들이 있었다면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으로까지 왜냐하면 이제 DOE가 갖고 있는 한 17개의 그 국립 연구소들 중에서는 뭐 에너지와 관련을 하다 보니까 뭐 네. AI라든지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하는 기술 기관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까지도 우리가 가는 게 조금 아무래도 절차적으로 복잡해지고 하다 보면 또 분위기가 이렇게 침체될 수가 있잖아요. 어떤 협력의 분위기라고 하는 네. 것이 그런 것들이 없게 하려면 아무튼지 간에 좀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소명하고 그 부분이 다시 번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실무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민 교수님 그런데 일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시 처리해야 한다. 라면서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이 이중 용도의 장비나 물질을 우려 국가에 판매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강범위하게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 발언을 좀 한번 되새겨 보면 미국 내에서도 왠지 뭐 이런 리스트에 올라가고 지정 국가가 되고 민간 국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공유하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에너지부에서 내부 지침으로 그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뭐 조셉 뉴 대리데스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부라든지 미국 행정부에서도 그걸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존 볼튼 말씀해 주신 좀 국가 안보 보좌관이 얘기한 것처럼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리스트에 올라간 것이 올라가지 않은 것보다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 또 이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왜 지정되는 배경에 대해서 어떤 한국의 국제적 핵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관련돼서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 그렇게 연관을 짓는다면 이런 한국이 생각하는 일부에 주장하는 것처럼 이러한 핵무장이라든지 핵 잠재력을 갖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보다 단호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가능성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남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어떤 추후에 보다 한국이 보다 신뢰할 수 있게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아까 임 교수께서 말씀하신 DOE가 바로 미국 에너지부인데 지금 현재 이제 주한 미국 대사가 없고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바로 조셉 윤입니다. 이 배경을 설명하면서 아까처럼 남 교수님 말씀은 큰일이 아니다라고 조셉 윤 대리 대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연구소에서 근무한 우리 인력이 주요 자료를 유출한 정황이 있다. 민 교수님, 이런 정황이 있다는 것은 이 연구원이 뭔가 잘못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부 산하연구원의 연구소에 아무래도 보안 관련된 프로토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보안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남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에 2,000명의 우리 인력이 가서 방문하다 보면 관련된 정보를 같이 이제 공유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 보안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숙지가 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거를 소홀하게 위반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취급 부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의도를 가지고 핵심 기술을 빼내려는 스파이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보안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정말로 핵심 기술을 빼내다가 그것이 적발이 됐다면 그거는 당연히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됐을 것이고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직원의 정보 유출이 문제였다면 그 당시에 포착이 됐을 테고 한미 간의 어떤 조정과 확인이 있을 텐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에너지부와 계약한 직원이 한국으로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이 됐고 이 정보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된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불법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시점에 책임을 묻고 했을 텐데 왜 이게 정확하게 한미 간에 남 교수님 규명이 안 됐을까요? 일단 미국 에너지부 산하연구소가 어떤 국가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면 그 원인은 절대 바로 설명 안 합니다. 나중에 이제 해제할 때 간단하게 요약 해설 문장을 붙이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가는 우리가 왜 올랐지라고 모르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배 선생님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그러니까 한 1년여 이상 기간 동안에 그 연구원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 FBI는 그걸 다 요주의 감시를 합니다. 특히 원전 설계 프로그램은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특정 국가와 소통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사우스 코리아라고는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잡아내느냐? 공항에서 잡아냅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 이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거로 체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연구로서 그분이 거기 객원연구원으로서 영주권자니까 뭐 연구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메일 교신을 FBI가 봅니다. 분명히 한국 측의 어떤 기관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을 다 캐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겠죠. 내가 몇 월 며칠 날 한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만나서 내가 전달을 하겠다. 그래서 공항에서 딱
그거는 과거에 로버트 김 사건에서 저희가 많은 그 공부를 했습니다. 해군 무관으로 근무했던 우리 로버트 김 사건을 했죠. 그런 상황을 볼 때 이 사람이 미국의 어떤 방첩 시스템을 저는 너무 간과하지 않았느냐. 이메일은 100% 이건 뭐 다 체킹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면 이런 사고를 겪는 거죠. 물론 저도 이거를 추론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요. 뭐 공식 발표가 난 거는 아니니까. 다만 공항에서 체포가 됐다라는 것으로 볼 때 FBI가 감독을 하다가 감시를 하다가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흘러나왔습니다. 이 뉴스는 어느 특정 언론사가 뭐 이렇게 독점하기보다 흘러나오는 뉴스가 정리된 거죠. 임 교수님, 그런데 선뜻 또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조셉 윤 미 대사 대리는 한 자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간 국가 관련해서 우리는 아주 지금 우리나라가 또 국민들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된 것은 유감. 큰일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일 아니면 아니 등록을 빨리 취소해버리고 철회해버리면 될 텐데 이게 궁금하고 또 하나 임 교수님. 한미 관계에서 한국 국민들의 정서는 지금 정말 이 피해 동맹이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온갖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것도 매우 답답할 노릇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글쎄요, 이게 글쎄 동맹이라고 한다고 해서. 동맹 물론 동맹이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피해 동맹이고 같이 싸웠던 동맹 국가입니다만은 특히 이런 기술이라든지 어떤 요즘에는 이제 또 경제 안보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당연히 미국이 또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있는 가운데 DOE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DOE가 DOE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게 무슨 동맹이 흔들린다라고까지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저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은 우리 국내적인 지금 정치 상황이 아무래도 불안하고 이런 가운데에 미국도 심지어 이게 지금 이행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이걸 바이든 행정부라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뭐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빗, 확장 억제, 뭐 핵 컨설팅 그룹도 만들고 해서 뉴클리어 컨설팅 그룹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확장 억제 능력을 높여놨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백악관을 나가기 며칠 전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아마 국민들은 지금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건데 생각보다 미국의 그 연방 정부라는 게 그렇게 모든 부처가 다 의사를 다 공유해가면서 조율해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일이 지금 그건 해 이건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현실에서 봤을 때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건 별일 아니니까 뭐 언젠가는 이게 금방 또 해제가 되겠지 이렇게만 또 생각하는 것도 안 되죠. 그것도 안 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해소를 시켜줘야 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프로토콜을 서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만이 향후 뭐 여러 미래 기술의 협력도 더 강화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양쪽 끝으로 가시지 않고 좀 적절한 균형감을 가지고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되지 싶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남 교수님, 물론 우리처럼 이 기타 지정된 민간 국가 또 최하위 항목에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만 중국은 국가가 그럴 수도 있겠네. 러시아면 국가가 그럴 수도 있겠네. 북한이면 국가가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는 남 교수님이 추론한 거라면 한 개인 연구원인데 그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입국을 이제는 차단하면 될 일이지 나라 이름을 이렇게 올릴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미국의 방첩 체계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스파이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고요. 검사가 기소를 해서 범죄 혐의자가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이 법적 체계가 촘촘합니다. 자, 우리는 뭐 일개인의 일탈행위로 본다고 보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축적해 놓은 기술이거든요. 사실 삼성에서 반도체 기술을 하나 빼나가도 우리는 간첩죄로 적용을 못해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국익 유지에 좀 소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왜 우리 연구원들은 그렇게 일본처럼 세련되지 못하게 기술 협력을 할까? 자, 우리 임 교수님이 얘기했잖아. 말이 좋아 기술 협력이지. 우리는 가서 원래 이렇게 좀 가져오려고 하는 네. 뭐 제 표현이 물론 뭐 정확한지는 모든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뭐 보통 다 서로 기브앤테이크를 합니다. 이 기술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혈맹한테 그럴 수 있냐라는 그런 뭐 의식보다는 미국이 한국이 기술 빼내가기 국가로 좀 보는 측면이 있구나. 자, 그러니까 매우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예. 이거는 반대로 역지사지로 삼성 입장에서 반도체 기술을 빼오려고 중국에서 얼마나 많이 달려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네. 임 교수님, 근데 이제 조태일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련된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항이다. 다른 나라 내정 돌아가는 걸 100%다 파악하는 게 외교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철하게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사안들을 한미 협력 관계로 정상적인 한미 협력 관계를 생각한다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알기가 어려운 겁니까?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요. 뭐 동맹 전반의 협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 우리 외교부가 한 2개월 동안 그 사안을 파악하지 못했던 건 사실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보다 더 광범위하게 어떤 그 미국 관련된 사안을 좀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태일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워낙 그 미국 행정부가 크고 그리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이 정보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계기에 보다 더 그쪽 그 에너지부 관련해서도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보다 더 충원이 돼가지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들어보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우리 국내에서 주장했던 핵 무장론과는 무관합니다. 임 교수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타 지정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이 우리가 그동안 몇몇 차례 이 핵 무장론을 주장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정황상 봐도 그것이 그렇게 직접적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지사 이런 이제 담론들이 국내에서 또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의 그 높아지는 소위 이제 핵무장론 주장, 그에 대한 또 여론의 어떤 지지들 이런 것들은 과거 한 2년 내지 3년 정도에는 상당히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고 그것은 비단 이제 미국만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워낙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우리 안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기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목소리, 소위 워싱턴 조야에서 어떤 목소리가 오고 가느냐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지만 사실은 이 핵무기의 사실 비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도 미국이지만 오히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NPT 체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5개의 그 정식으로 법적인 지위죠. 말하자면 그 공식 핵무장 국가인 5개 나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줄여 나간다라는 것도 약속을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외의 나라들로 확산되지 않는 것도 약속을 한 글로벌 레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너져 버리면 약소국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어떤 그 공포가 밀려오기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입장에서 오히려 이 NPT가 더 잘 운영되고 존속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한국의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자체 핵무장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비단 미국뿐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네. 미국 에너지부가 핵도 관련이 있습니다. 남 교수님. 그러면 이런 민간 국가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북핵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자꾸 이걸 핵무장 쪽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근거도 없는 추론에 의한 정쟁으로 비화돼서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은. 자, 일단 뭐 바이든 행정부하고는 한미 확장 억제를 강하게 하기로 합의를 봤죠.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에 우리가 핵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안 만든다. 이제 그 발언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확대해서 가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 수력 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 문제가 보다 중요한 것이지 한국이 여기서 핵을 개발한다 안 개발한다는 얘기가 이번 센시티브 컨트리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는 것은 이걸 정쟁화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무슨 도움이 안 되냐면 한국 사람들이 다음에 미국 가서 기술 협력을 한다면서 또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이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조세빈 대사 대리가 It's not big deal이라는 표현을 쓰게 뭐냐면 그 big deal이 뭐냐면 핵 문제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보안 문제니까 한국이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뭐 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이게 일이 시작이 된 거는 아니고요. 1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이게 지정이 됐는데 에너지부도 1,700명이나 아웃됐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산하연구소에서 일어난 일을 뭐 부처 단위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태열 장관께서도 좀 볼멘 입장을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자꾸 핵무장 쪽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오늘 한국 핵무장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주제로도 비화될 가능성을 걱정스럽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얻겠어요. 민 교수님 이전에도 우리가 40년 전에도 민간 국가에 올랐던 적이 있고 한 30년 전에도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비슷한 점도 있을까요? 차이점이 있죠. 아무래도 과거에 그 지정됐을 때는 아무래도 1981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리스트에 올라 있었고 그때는 그 지금과는 우리가 핵과 관련된 어떤 그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이 보는 그런 평가가 달랐죠. 잘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라든지 전두환 정권 초기에 우리가 핵 그 자체 무장론이라든지 어떤 그 핵 능력을 늘리기 위한 시도를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당시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제지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핵 능력을 늘리기 위한 그러한 그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국가 목록에 민간국가 목록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그 목록에서 나오기 위해서 핵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서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제 목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뭐 그때는 이제 정황이 분명히 상황한 게 보이죠. 근데 지금은 남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정부가 밝힌 바로 해서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이후에는 핵 에너지를 우리가 평화적으로 사용한 모범 국가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 국가 목록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향후에 그 미래 첨단 기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한미 간에 정말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협력하는데 조금이라도 제약이 될 수 있으니까 하루빨리 빠져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임 교수님, 우리는 칠판에 떠든 사람 이름 올라가도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자, 안덕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가능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행정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엄청 연방 정부가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이건 정말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런 가운데에 이미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15일 안에 이거가 취소가 되면 저 입장에서 너무 좋겠지만 그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 좀 의구심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더 보완하겠다라든지 신뢰를 쌓는 작업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단 배제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한미 간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 이제 좀 더 걸림돌 없이 진전을 만들어 내려면 이제 배제되려고 하는 노력을 당연히 외교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뭐 단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또 임 교수님 안 된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그렇죠. 네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안 장관님이 가시면 그 카운터파트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이거든요. 그럼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소통을 하면 이게 시간이 촉박해서 4월 15일까지 해제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지만 예. 머지않아 전 개인적으로 그 해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이야기는 썩 많이 하지 않는데 물론 뭐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는 한국이 관세를 4배나 미국에 매기고 있다 이렇게 부정확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는 유독 많이 합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을 두고서 당선인 시절에 뉴클리어 파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는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 뉴클리어 파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권 1기 때 많이 친해진 겁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지금 약간 안달이 좀 난 것 같습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 트럼프의 노벨상에 대한 집착을 인패튜에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서 열병. 예. 본인이 1기 때 4번 후보에 올랐는데 선정이 안 돼가지고 노벨상 위원회를 아주 뭐 부정적으로 비판을 하죠. 자, 이 양반 권력도 잡았고 돈도 벌었죠. 이제 뭐가 필요하죠? 명예가 필요합니다. 자, 명예 노벨 평화상 이상이 없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4분이 받았습니다. 루즈벨트, 윌슨, 카터, 오바마. 예. 본인이 5번째 받아야겠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70만 명이 죽고 한쪽은 50만 명이 다치고 뭐 이럽니다. 가자 중동지구 네타냐후가 또 어저께 폭격을 해가지고 또 휴전을 깹니다. 이거 예. 노벨 평화상 까면 안 되죠. 자, 누구냐? 저 평양 가서 내가 김정은하고 악수하고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을 부분 스몰 딜, 부분 비핵화로 내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자꾸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랜넬이라고 지금 북한 특사가 아마 지금 저는 편지 러브레터 외교를 물밑에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1기 때 27통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편지를 좋아해. 이 트럼프가 비즈니스 할 때도 편지로 성공시킨 케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공개석상에서 김정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사우스 코리아는 얘기해봐야 뉴스가 안 돼요. 근데 노스 코리아 뉴클리어 파워 한 번만 하면 그 다음 날 꼭 실어주거든요. 본인이 하반기에는 이거 승부를 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11월이면 중간 선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남 교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이 양반이라고 한 것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민 교수님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설명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 청취자분들도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 기억나실 텐데 뉴클리어 파워라고는 했지만 뉴클리어 스테이트 국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파워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몇 개월 사이에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또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건 뭔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미국 행정부가 조금 생각을 북한에 대해서 바꿔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여전히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고 봐야 될까요?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그 북한을 핵
보유국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워싱턴 조야 인식을 보면 북한이 핵무기 최소 40기 정도 이상을 가진 것은 그거는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처럼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북한도 어느 정도의 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요걸 얘기하고 이번에 이제 연방위 합동 연설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는 그 북한의 핵 능력이 인도나 파키스탄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 요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거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식의 영역의 문제인 거고요. 여전히 미국 백악관 미국 정부의 입장은 북한 핵 보유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 교수님,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거명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이제 언제 만날까. 그래서 중간에 러시아가 또 푸틴 대통령이 그 중재 역할을 할까, 이런 관심들이 많은데 언제쯤 만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얘기고요. 어쨌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두 나라가 각자의 그 갖고 있는 안보에 대한 위협 인식이 있고 그 간극을 좁히는 게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종전협상이 이렇게 좀 난항 중이라면 난항 중인 것인데, 이 문제가 갈무리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좀 현실적으로 김정은을 만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지금 전쟁이 뭐 양쪽도 다 인정할 만한 어떤 적당한 선에서 갈무리가 잘 되어진다 라고 하면 그때는 그럼 이제 누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러시아 가능성을 저도 그것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94년 어그리드 프레임워크죠. 이제 제네바 합의 때는 미국하고 북한이 어떻게 보면 1대1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2차 북핵 위기 때는 중국이 이제 중재자 역할을 했었죠. 그러면 그 중재자 역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한 거고, 그러려면 북한에게 어떤 좀 레버리지를 가지면서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했을 때 이제는 그것이 러시아의 몫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느냐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남 교수님 말씀하신 바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뭐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핵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핵을 어떻게 한다라는 방향을 가질 때 트럼프 대통령의 그 희망에 더 가까워지는 건데, 핵과 관련해서는 만난다면 어떤 논의를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단 김정은이 작년 11월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갈 때까지 가봤다. 그 표현은 뭐냐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영변 핵을 포기할 테니 유엔 안보리 결의안 11건 중에 민생 5건을 해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당신은 회담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내가 비행기 태워줄게. 그 얘기는 뭐냐면 영변 핵 말고도 나머지 분강 강선 핵 개발 지역을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는데 경제 제재를 풀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제 노딜로 끝났는데, 자, 이게 이제 동남아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보다 대담하게, 존 볼튼이 엊그제 평양 가는 얘기도 했습니다. 평양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특이한 성격으로 볼 때. 그러면 평양 가서 핵 얘기 안 하는 평양 방문은 의미가 없죠.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가 왜 완전한 비핵화를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시간은 누구 편인데, 나는 종신 집권자고 트럼프는 뭐 3년 있으면 갈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노이 노딜을 성공한 것처럼 포장하는 저는 협상을 할 거다. 무슨 얘기냐. 영변을 1단계 비핵화로 해서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일정 기간 있다가 2단계로 나머지 시설을 비핵화하겠다. 그리고 트럼프의 그 선전 전술대로 우리는 북한 비핵화의 일보를 내딛었다. 전 세계 매스미디어를 움직여갖고 포장을 하면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그래 그것도 성과야라고 상을 줄 수 있다라는 논리죠. 근데 민 교수님, 일기 때 트럼프 집권 일기 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미국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북한이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려고 해도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명분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떤 명분을 내세울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래서 중재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황 정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는 것처럼 러시아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그래서 러시아가 현재 진행되는 전쟁의 어떤 그러한 그 수용돌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국제적으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마련이 된다면, 그렇다면 러시아의 중재 역할을 통해 가지고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이 만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북한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러시아가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러시아가 시도를 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북한에게 미국을 만날 수 있는 명분과 공간을 지금 그 북한이 다시 이제 군사 조약을 러시아 맺어가지고 어떤 그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체면을 차릴 수 있고 마다할 이유가 없는 그런 판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고 뭐 비핵화 협상은 추후에 또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 그게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가장 유력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모스크바에서 만날 가능성도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임 교수님, 여기에 우리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네, 맞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한국과는 어떤 뭐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민간 국가에서 핵무장론이 이제 관련성이 있는지를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우리 국내에서도 핵 관련해서 우리가 좀 부재한 것에 대한 우려가 또 적극적으로 발언이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은 미국의 핵 우산에서 한 단계 격상한 실질적인 핵 공유로 강화해야 된다.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핵 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체 핵무장이라는 용어랑 지금 예를 들면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내지는 유럽같이 핵을 공유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자체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축도 하고 뭐 플루토늄도 제철을 통해서 플루토늄도 획득하고 해서 뭐 우리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저는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설이 없습니다. 예, 농축 시설도 없고 제철이 시설도 없는데 그럼 이것을 짓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죠. 당장 농축 그 소위 그 원심 분리기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그것을 그러면 하는 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도 걱정을 하지만 이 NPT 체제에 들어가 있는 많은 나라들도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몇 년을 과연 우리가 정말 고난의 행군을 나름 하면서 자체 핵무장을 정말 추구할 거냐. 그 정도의 우리에게 지금 사회적 합의와 결기가 있느냐를 좀 스스로 좀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과는 좀 다르게 지금 정치인들 발언도 있으셨지만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한다든지 이것은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담론이 불거질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도 결국은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상대하면서 지금 미국은 결국은 유럽을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짊어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토요. 네, 나토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그 유럽이라는 지역을 자기 어깨 위에 얹고 여태까지 몇십 년을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이제 이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끼는 것 같고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내려놓는다고 하니까 당장 프랑스가 그러면 내가
내가 핵 우산을 또 제공할 수도 있어. 아니면 뭐 폴란드는 나도 나름대로 갖고 싶어.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지금 유럽에서도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두가 다 자체 핵무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핵을 재배치를 할 거냐, 이것은 아마 얘기가 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특히 네. 일본하고 아마 이거는 또 같이 연결되는 얘기라서 네, 그 부분 아무튼 용어에 있어서 그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이제 정치적 발언뿐만 아니라 실질적 발언이 나오는 것이 북한의 핵에 대한 이제 미국의 느슨해지는 것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은 1월을 KBS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네. 74%가 찬성을 했습니다. 뭐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 그 국민들의 74%가 반영하는 것은 뭐냐면 안보 불안이죠. 과연 미국이 과거에 드골이 케네디하고 협상할 때처럼 뉴욕을 지키지 않으면서 피해를 보면서까지 파리를 지켜주겠냐라는,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안보 불안이 있는 거죠. 자, 핵을 못 만드는 것과 안 만드는 것은 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이문정 교수님 조금 전에 일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본 수준까지는 그래도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핵을 안 만드는 겁니다. 못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핵의 원료를 농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라늄을 농축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재처리를 하고요. 플루토늄을. 그거 언제 바뀌었냐면요. 88년에 미일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 경제가 잘 나갔죠. 그래서 뭐 경제적인 보상을 많이 해줬습니다. 저는 뭐 당장 핵무장론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을 최소한 농축 우라늄 20%선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단계는 이제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이문정 교수님 말한 대로 원료를 만든다고 그래서 내일 뚝딱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요? 여러 가지 뭐 원자료 시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단계 1단계로서 최소한의 원료를 농축하고 재처리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은 이제 국민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 않겠냐. 이번에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굉장히 서름받은 게 뭡니까? 당신 카드 있냐고. 어떤 카드 있냐고. 그거는 뭐냐면 94년에 우크라이나에 1000여 개에 달하는 핵 무기가 다 철수가 된 거죠. 그때 부다페스트 협정을 믿고 사인을 해줬습니다. 뭐 제 비유가 정확하게 우리하고 들어맞지는 않지만 핵 무장을 했더라면 오늘날 저렇게 우크라이나가 당했을까라는 뭐 가정도 해보는 게 국민들의 지금 정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 교수님, 근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얼마 안 된 시기이지만 북한의 핵 등에 대해서 한미 간의 협력, 뭐 균열이라든지 뭔가 좀 우려사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 전에 좀 전에 우리의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크고요. 이번에 민간 국가 지정을 통해 가지고 국내적으로 불거졌던 자체 핵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정치권 일각에서 얘기가 나왔고 우리의 어떤 담론이 형성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합의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가 됐고 북한의 핵을 갖는 건 기정사실화됐고 이것도 미국도 받아들이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비확산 인식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이제는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핵무장론, 재배치, 핵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아니면 최소한 남 교수 말씀인 것처럼 핵의 잠재적 능력을 갖는 것을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 행정부가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지금과는 다른 구체적인 논의가 될 것이고 우리의 이해관계가 담보되는 그러한 논의가 양국 간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고 이번 민간 국가 논란이 그러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예.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북미 간의 어떤 협상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지나친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와도 외교부, 국방부, 유관부처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친분 관계를 되게 그 과시를 하고 있고 정상외교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고 군축 협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국내적으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러한 그 문제점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북미 간에 일어날 그러한 그 외교 재활성화라든지 핵 협상 움직임에 대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투영될 수 있는 그러한 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하나 이제 좀 구체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임 교수님. 네. 바이든 정부 때는 그래도 우리가 한미 안보 동맹 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협력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시간이 많이 지난 건 아닙니다만 하나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한미 동맹보다는 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특히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상하원은 합동연설에서도 한국의 관세가 4배나 높다. 그다음에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에 대해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사우스 코리아를 아주 경제적으로 초집중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렇게 본래 친했던 나라들 뭐 저희보다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거의 굉장히 텐션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친한 나라들한테 힘들게 하지라는 이제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져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최대의 그 목적은 무역 수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균형을 잡아가겠다. 예.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미국의 그 지위를 포기하는 거죠. 미국의 그 국제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초강대국임과 동시에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무역 정자를 끌어안고 가는 게 본래 우리가 알던 미국인 거죠. 물건을 사주고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또 최대의 그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리더십이 유지가 됐던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 세 번째 옵션을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역 적자를 더 이상 끌어안고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본인이 이제 늘 협상가라고 본인도 주장하고 본인 외에 또 그 참모들도 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결국은 이 레버리지가 나의 레버리지가 가장 강하게 잘 먹혀 들어갈 때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는 나에게 지금 안보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나라한테 오히려 협상력이 있다고 본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오히려 이렇게 친했던 나라들한테 내가 여태까지 안보 이렇게 제공해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무역 수지를 균형을 맞춰야지라고 하는 유럽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지금 뭐 우리만을 타겟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존의 이전의 미국의 리더십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남성욱 교수께서 언급하셨던 여론조사 관련해서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우리나라 핵 보유와 관련해서는 찬성 74%, 반대 20%로 나타났습니다. 남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이끌고 있는 이제 집권 1분기입니다. 한미 관계 어디에 제일 요점을 둬야 될까요? 일단 이 벤스 부통령이 지난달에 미네랄 안보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라는 겁니다. 옛날 보안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이든 정부 때 이랬는데 지금 왜 트럼프 정부는 이렇게 하지? 이렇게 갖고는 당신들이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죠. 예. 기조는 마가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조 단위가 아니고요. 경 단위입니다. 그다음에 또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에
쉬운 말로 25%에 불과해요. 70년대 50%였습니다. 4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2분의 1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재정 적자를 정말 메꾸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이제 벌어야 되는 거죠. 자, 무역 상위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을 왜 자꾸 타겟을 하느냐? 한국이 8등입니다. 8등. 작년에 무역 흑자가 우리가 680억 달러 났거든요. 일본이 6등입니다. 한 850억 달러.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어저께 미국 상무장관이 더티 15이라고 그래서 무역 흑자 많이 내는 15개 국가들을 쭉 했는데 저희가 뜨끔했습니다. 아, 저기 안에 한국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을 눌러서 적자를 줄여서 미국을 잘 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을 냉정하게 우리가 있고 우리 카드, 우리 지금 조선업 카드가 하나 있거든요. 예. 배 만드는 거는 뭐 아직은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이제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죠. 저 사람 장사꾼이기 때문에 절대 무조건 노 하면 우리가 잃을 게 많고요. 예. 기브 앤 테이크를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딜이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네. 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이 상황까지도 포함할 때 가장 한미 관계에 역점을 둬야 될 게 뭐가 될까요? 남성국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안관이 바뀌어서 가치를 중시하던 보안관이 가고 이제 실리를 중시하는 보안관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야 되고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좀 지나면 첨단 기술 분야 중심으로 해서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압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데 동맹 비동맹 상관없이 무역수지 적자가 큰 국가부터 리스트에 올려서 하나 이제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차례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를 중시하니까 전략적 주고받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것처럼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주기 위해서 에너지 수입을 좀 더 한다든지 그래서 규모를 줄이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카드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남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업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미국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어필하고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협상의 시간이라는 말씀인데 임 교수님 한 1분 정도 시간 됩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대동소이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좀 아무래도 그 스트롱맨 리더십을 좀 좋아하는 경향성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 이렇게 원바이 원으로 하나 1대1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통근 협상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의 이런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저희가 다 국민들도 염려하시는 부분일 건데 어쨌든 뭐 시간이 또 지나고 보면은 그래도 또 잘 지나왔구나 이렇게 되는 시간이 또 금방 오리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다들 실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네. 정확히 알고 네. 정확하게 네.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세 분의 말씀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